니키아스의 평화에 관하여. 니키아스의 평화선동. 기원전 421년봄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 이런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창을 묵혀두어 거미줄이 치게 하라. 평화가 오게 하라. 잠을 자던 젊은이여, 전장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닭이 우는 소리에 단잠에서 깨어나라. 아테네에서 공연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평화, 피스였습니다. 이어서 주인공 트리가이오스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수많은 기쁨들을 생각해 보시오. 동포들이여, 모두가 평화의 덕택이 아니겠소.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것은 모두 오래전 평화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들이라오. 무화과와 올리브, 포도주와 은매화, 절이고 말린 달콤한 과일들, 만발한 제비꽃 향기, 숨쉬는 가슴이 갈망하네 그토록 오랫동안 잃었던 즐거움을. 동포들이여, 여기 평화가 돌아오니 춤과 노래로 평화를 맞읍시다. 이 연극은 아테네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톡톡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돈 많고 통 큰 기부를 잘 하기로 이름난 니키아스가 뒤에서 후원하였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평화 조약에 관한 이야기. 전쟁이 10년이나 지속되자 스파르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원전 425년 스팍테리아 전투에서 아테네에게 참패했고 292명이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는 적어도 120명의 스파르타 정예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전사가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데에도 이를 구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스파르타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의 뒷마당인 필로스에 이어서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키테라마저 아테네에게 점령당했고, 또 같은 핏줄이면서도 숙적인 아르고스마저 언제 아테네의 편을 들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르고스는 그 스파르타와 같은 도리아 부족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원전 494년에 스파르타에게 참패하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앙숙이 되고 말았는데, 또 기원전 457년에는 아테네와 동맹을 맺고 또 1000여 명의 중장 보병을 파견해서 타나그라 전투에서 아테네와 함께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르고스는 표면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아테네의 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기원전 421년에는 아테네와 함께 만티네이아, 엘리스, 테베 등을 아울러서 함께 반스파르타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편 그 아테네는 해군의 연전연승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는 연패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용감한 명장 브리시다스의 등장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아테네는 기원전 424년에는 보이오티아에서 대패를 했고, 또 기원전 422년에는 암피폴리스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테네의 강경파 클레온과 또 스파르타의 강경파 브라시다스 모두 전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불운이었지만 두 나라에게는 평화가 찾아올 기미가 보였습니다. 강경파가 사라진 이때 스파르타의 플레이스토아낙스 왕이
아테네의 니키아스에게 평화 협상을 제의해 왔습니다. 협상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만큼 절박했고 한편 아테네의 니키아스는 무조건 평화를 우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필경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역병과 전쟁에 지친 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니키아스는 10분 활용했고, 이때 니키아스는 앞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은 그 연극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평화 선동을 벌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중선동의 연극이나 영화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아테네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을 만한 계책을 스파르타가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터전인 아티카 지방에 스파르타가 항구적인 요새를 건설할 듯이 행동하면서 이것을 소문내도록 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아테네의 주축인 아티카 농민들의 분위기가 평화조약에 찬성하는 쪽으로 급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연극까지 동원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밖에서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강경파의 목소리는 묻혀버렸고 평화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습니다. 협상의 기본 원칙은 물론 일부 예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든 것은 아테네가 점령하고 있는 메가라의 예항 니사이아를 계속 아테네가 지배하고 또 코린트의 영토였던 솔리온과 아낙토리온을 아테네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플라테이아에 대한 테베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암피폴리스는 아테네가 돌려받고 또 필리스와 키테라는 스파르타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잡혀있는 스파르타의 포로와 스파르타와 테베가 잡고 있는 아테네의 포로도 교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델피사원의 신탁소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리스 내의 모든 신전에 모든 그리스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원칙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만약 스파르타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나면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양측 동맹국 대표들이 신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협정은 체결되었고 그리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조약이었습니다. 기원전 421년 3월 열 이튿날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스파르타 사람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그리고 이를 주도한 니키아스에게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프루타르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여론은 아테네가 이제 분명히 악에서 풀려났다고 믿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입을 모아 니키아스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의 경건함 때문에 신들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영광을 안겨주었다. 네, 정말 그럴까요? 이 평화조약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선 이 평화조약의 득실과 맹점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깨지기 쉬운 거짓 평화에 관한 이야기. 모든 평화조약은 양측이 모두 이를 지킬 의사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조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조약을 위반해도 전쟁 말고는 달리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은 코린토와 메가라를 포함한 스파르타 측의 4개 도시국가가 서약을 애초부터 거부하였고 당초 약속과 달리 암피폴리스는 아테네에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평화협정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전쟁의 피로에서 회복된 한쪽이 다른 쪽을 공격할 것이 틀림없는 반쪽짜리 평화였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서로가 공평하게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적으로는 아테네가 크게 밑지는 장사였습니다. 마치 아테네가 손안의 떡 한 덩어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뒤뜰에 놓여있는 떡시루를 통째로 내팽개친 격이었습니다. 우선 아테네가 차지한 메가라의 예향 니사이아가 아니더라도 아테네는 메가라 봉쇄가 가능했지만 아테네가 양보한 플라테이아는 아테네의 전통적 우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눈앞의 적 스파르타와 등 뒤의 적 테베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앞뒤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스파르타가 플라테이아를 아테네에게 양보했다면 테베는 틀림없이 이에 크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와 테베의 동맹은 깨져버리거나 적어도 크게 약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사이아와 플라테이아를 맞교환한 아테네는 새 놋그릇을 깨진 질그릇과 맞바꾼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로 맞교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는 것은 국민적, 국가적 치욕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 죽음보다 참기 어려운 치욕으로 생각하는 포로들을 아테네의 포로들과 맞교환한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이 패를 잘만 활용하면 필로스와 키티라를 스파르타에게 양보하지 않아도 충분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포로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는 암피폴리스와 필로스를 서로 주고받는 선에서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여기에 키테라성까지 덤으로 끼어서 얹어주고도 그 암피폴리스조차 결과적으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 필로스는 스파르타의 아킬레스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필로스에서 산을 하나 넘으면 스파르타 노예들의 집단 거주지인 메세나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반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온 스파르타에게 필로스에 주둔하고 있는 아테네군은 야차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니키아스는 이처럼 온갖 유리한 패를 모두 지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평화조약에 기대는 것 말고는 달리 다른 길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니키아스에게 있어서 평화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목표 자체였습니다. 그에게는 국가 목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의 정치 역정 16년 기간 동안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비전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가 유일한 목표인 평화협상은 결국 이름뿐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니키아스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 일 같지 않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니키아스의 또 다른 패착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어느 정치인이 내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져도 나는 평화를 외치리라 라고 했다던가요? 아마 니키아스도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여 맺어진 평화조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스파르타의 무성의 내지 리더십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암피폴로스의 지배권을 아테네에 넘겨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트라키아 지방의 스파르타 동맹국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스파르타가 평화조약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생각이었다면 군대라도 보내서 명령에 불복하는 동맹국들을 응징해야 했지만 스파르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메가라와 코린토가 조약의 서명을 거부했지만 스파르타는 이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테베도 아테네 포로들의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은 평화조약의 크고 작은 내용을 수없이 위반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한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이 평화조약을 위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정도이면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평화조약을 성실하게 지킬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마땅했습니다. 또 아테네가 취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파르타 포로들을 억류한 상태에서 스파르타와 그 동맹국들이 조약을 이행할 때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만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니키아스는 전혀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것은 스파르타가 제의해온 50년 방위 동맹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맺어진 평화조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이보다 더 강화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네, 이것은 오로지 평화만을 목표로 하는 겁 많고 소심한 니키아스가 평화가 깨지면 어쩌나 조바심을 낸 때문이었습니다. 이 동맹 조약에 따르면 서로 상대방이 공격을 당하면 함께 방어해야 하며 공격자를 공동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나토의 상호 방위 동맹 같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동맹의 결과 기원전 425년부터 잡아둔 채 극진히 대답하던 포로들도 스파르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니키아스는 스파르타에서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되었지만 아테네는 결정적 패감을 허공에 날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니키아스가 스파르타에게 베푼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리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한겨울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라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이 동맹은 주변국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스파르타와 앙숙이었던 아리고스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의 힘을 이용해서 스파르타를 견제하려던 아르고스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의 교훈, 지도자의 조건에 관하여.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25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공산 독재국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햇볕 정책 그늘에 숨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와 다릅니다.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는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편인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아니면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서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겠다며 온갖 뻘쭘한 행동을 다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져도 나는 평화를 외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산주의자를 넘어 김일성주의자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너그럽게 보아서 자신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이면 협상의 주도권을 악에 포기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변변한 항의 한 번 하지 못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북한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평화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준수할 의사도 없는 스파르타와 추가로 상호 방어의 동맹을 체결한 아테네의 니키아스와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 이 제안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설쳐대는 호전적 공산주의 북한에게 코미트인 노래기 떼어내듯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계속 종전선언에 매달리자 북한은 보란듯이 개성공단의 우리 건물을 백주대낮에 폭파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평화조약이라는 종이 쪼가리로 북한의 핵폭탄을 막아보겠다는 허황된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언제 또 2500년 전 허울 좋은 평화조약에 매달리다가 민주국가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멸망당하는 길로 끌고 갔던 니키아스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선동가 클레온이나 포장된 꼼수 평화주의자 니키아스를 지도자로 뽑은 것이 바로 아테네 시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도자를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지도자를 가려 뽑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재승박덕 천방지축의 지도자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